은행권에서 유동성을 축소할 것이다. 왜? 은행이 여러 개 떨어지고 바젤3 맞춰야 되고 대출은 너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대출금리 올리고 있는 와중에 금리 더 올리게 되면서 자산시장에 붕괴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외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자, 얼마 전에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이야기했어요. 일본 집값 버블 꺼트린 게 고령화냐? 아니다. 공급 폭탄이다. 이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전에 연평균 공급 가구수가 136만인데 144만 가구나 공급됐다. 전국적으로 8만 가구 늘어난 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공급됐어요? 그 전에 인허가 엄청 받아냈으니까. 인허가 왜 그 전에 엄청 받았어요? 부동산 시장이 불패였으니까. 자, 보세요. 미국의 경우 평균 156만 가구가 공급됐는데 급등했던 착공 주택수가 200만 가구가 넘었다. 급등했는데 200만 가구가 넘었어요. 지가 얘기하고 있는 걸 지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공급 폭탄이 회복에 발목을 잡았다. 다 개소리다. 물론 영향은 있겠죠.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공급 폭탄이 핵심이 아니다. 집값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장기적 우상향 간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다가 우상향 안 가고 그냥 떨어졌냐. 핵심은 고령화다.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이끄는 것은 금리가 될 것이고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데 무리가 가는 것은 고령화가 될 것이다. 자, 가격 정점 이후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고 총 인구는 조금 후에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 언제 떨어졌어요? 이미 201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죠. 모 박사님께서 유동성 증가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를 언제 했냐? 2012년에 했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올랐나요?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 폭발시킨 정책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예요. 얼마나 많이 찍어댔는데 일본의 국가부채가 세계 최고죠. 260%를 넘었죠. 2등이랑도 아득한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돈을 마구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올랐어요. 왜? 요것 때문에. 근데 무슨 공급폭탄 운운하고 있어요. 장기 하락세의 핵심은 인구다. 자, 인구 감소가 왜 위험할까요? 일단은 주택 수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 다시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가구수 증가하니까 인구 감소는 영향 갈 것이 없다. 라고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 감소의 핵심은 주택 수요 감소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 국가 생산력이 감소되죠. 또 세금이 강화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복지비로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봅시다. 근데 생산활동 인구가 80명이고 나머지가 20명이다. 그렇다면은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은 20명이 2천만원이 필요하죠. 이거를 80명이 나눠내면 어떻게 돼요? 25만원씩 나눠내면 되죠. 근데 고령화가 심해져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 고령화 인구는 고령화돼서 30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30명으로 줄었어요. 3천만원이 필요하죠, 복지에. 근데 30명이 나눠서 내야 돼요. 100만원씩 내야 되죠. 세금이 4배가 된 거죠. 이런 위험이 닥치고 있다. 근데 국가 생산은 당연히 감소가 되죠.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개인 생산 늘어날 수 있죠. 취업 더 잘 되니까. 취업 더 잘 되면 뭐예요? 내는 돈이 늘어나는데. 이미 그에 대한 경고를 언제 했느냐? 2018년에 했어요. IMF에서 한국 10년 후 유례 없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장기적 우상향. 10년, 11년. 보통 이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근데 10년 후에 유례 없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2018년에 이야기했고 3년 더 지났으니까 한 4년 떨어진다고 보면은 여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재정 지출이 유례 없이 증가할 것이다. 2027년부터 국민 부담률이 현행 20%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 때문에 지금 34.3%인데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법인세만 올리지 말고 세금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모든 게 다 올라야 한다. 차츰. 이런 얘기가 2018년에 나왔어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당시 이야기한 것들 봅시다. 2016년 통계 많이 봤겠죠. 2029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언제 시작됐어요? 2020년 11월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통계청이 2065년 출생아 수를 26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이미 작년에 27만 명이에요. 근데 올해 출산율 더 줄었죠. 2065년에 될 게 2021년쯤에 오고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더욱 가속화되겠죠. 2018년에 이야기한 거 10년쯤 후라고 얘기했죠. 10년쯤 후도 어차피 마찬가지죠. 유례없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10년 후에는 더 유례없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
그때까지는 지금 태어나 있는 사람들이 생산활동 인구로 올라오고 계산이 오차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거는 언제 영향 줘요? 한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생산활동 인구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대로라면 2067년에 이 비율이 최하위로 추락한다. 2015년에는 최고였는데 2067년에는 최하로 떨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 이렇게 앞당겨진 거 보면은 57년, 47년, 37년이 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원래 2018년에 예측한 거 뭐예요? 10년 후 유례 없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년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죠. 자, 그러면은 요게 계획된 것이 또 한 10년 당겨졌을 수 있죠. 그러면은 조만간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국가 채무 비율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났다는 거고, 채권 수익률이 뭐예요? 이자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돈 빌려서. 그렇다면은 갚아야 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금리만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얘기했던 그 10년 후가 다가오게 되는 거다. 거기다가 국가 부채는 GDP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요걸 가지고 국가 부채인 것처럼 우긴다. 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 부채라고 어떻게든 정부 까내리려고 그런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죠. 850조가 채무고 다 합치면 2000조가 넘는 건데 요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다가오느냐? 이들이 은퇴하고 고령화가 심해졌을 때. 어쨌든 이 국가 부채는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850조밖에 안 되는데 국가 부채는 2000조에 달하고 있죠. 이것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중에 연금 충당 부채나 비확정 부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가 너무 빨리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이야기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외국 경제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IMF가 한국만 콕 집어서 코로나 끝나도 재정 지출이 안 줄어들 것이다. 언제? 2026년까지. 다른 나라들은 2026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됐는데 한국만 총 지출이 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재정 지출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호도기사는 맞아요. 하지만 위험은 하다는 거죠. IMF 발표 자료 봅시다. 자, 2019년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서 코리아 22.6이죠. 그런데 25.2.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다른 데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물론 코로나 때보단 좀 떨어지지만 이전 수준까지 회복 못하죠. 벨기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올랐어요? 3.4%. 여기도 3.8%.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들이 있다. 물론 코로나 때보다 조금 줄어든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위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재정 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작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떨어져 보이는 것일 뿐이다. 어느 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지출 축소를 통해 미국 같은 경우 0.7%, 영국 같은 경우 2.3% 올랐죠. 물론 코로나로 인한 재정 지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보다 줄어든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 지출이 크지 않았다.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재정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 늘어났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재정 지출 규모는 2019년보다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 그 정도 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IMF에서 한 거죠. 여기에다 추가로 아까 이야기했던 연금 등의 국가 부채. 이것도 결국에는 메꾸지 못하면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죠. 아니면 고령화해서 연금 받는 분들 다 안 내주든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즉 고령화의 핵심은 뭐예요?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낼 것은 많아진다. 소득이 늘어나면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자, 거기다가 세금 더 강화한다고 하죠. 미국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만 올리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최저 법인세율 21% 맞추재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 이상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추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와중에 막 종부세 지금 막 9억에서 12억 유력, 보유세 줄어든다, 뭐 종부세 폭탄, 한국보다 미국이 더 가혹하다. 그런데 자꾸 종부세 깎아주라 그래요. 해보면 어때요? 이거 작년에서 1.3% 얘기한 거고 올해는 보니까 3.7% 정도 된다. 그리고 모 의원은 24.2%래요. 아니 서울에서 9억 아파트가 절반이 넘어갔다는데 그 중에서 반만 종부세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내는 거예요? 소득이 별로 안 올랐는데 왜 기준을 3억을 올리느냐. 10년 11년 전이랑 지금까지 했을 때 3억 올릴 만큼의 소득이 늘어났어요? 가처분 소득이? 이 와중에 누가 세금을 지금 줄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양도세 종부세 완화 없다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 전문가들이 양도세 줄이라고 하는데 양도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이 소득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 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면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국세다. 즉 소득에 따른 국세다. 양도세 내가지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도세는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덜 가져간다 뿐이지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근데 양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 만들어서 하고 있다. 아니죠. 소득에 대해선 착실히 걷어내야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랑 똑같은 건 알죠. 걷어가는 비중이 여기서 다주택자 중과만 들어갈 뿐인 거고, 그렇다면은 근로소득이랑 양도소득이랑 기본적으로 똑같은 소득세를 하고 있는데 왜 중과를 완화해줘야 돼요? 그거는 100% 투기인데. 양도세가 비싸서 팔고 딴 데 이사 가지도 못해요. 실거주 2년이면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 되죠. 집값이 올랐어요. 딴 데도 같이 올라요. 팔고 이사 가려는데 양도세 내면은 똑같은 수준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똑같은 수준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비과세 해주는 거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하는 거다. 이게 뭐가 문제라서 자꾸 완화해주라고 그래요.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책이죠. 양도소득세 완화는. 그런데 계속 보유세 완화 만지자, 양도세가 먼저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딴 말에 넘어가지 마라. 개소리들이다. 보유세든 양도세든 소득은 더욱 부과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근로 효율은 높여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월급을 많이 줘야죠. 그러면은 근로에서 많이 떼가야 돼요? 아니면 불로에서 많이 떼가야 돼요? 세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불로소득을 더 우대해주기 시작하는 순간 나라 망하는 거죠. 가뜩이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론,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국가 부채 등, 물론 국가 부채가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채무하고 국가 부채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고, 국가 채무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이고 국가 부채는 어쩔 수 없이 그전부터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례 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적어지는 생산활동 인구에게 부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은행권에서 지금 가계부채 너무 많이 늘어났죠. 가계부채도 지금 축소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와중에 이게 유동성으로 들어오겠냐. 특히 집 같은 경우는 가계 유동성인데 지금 가계 유동성이 어때요? 살아나고 있는 게 가계가 살아나고 있나요? 경제는 살아난다고 하죠. 근데 실업률은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대기업들은 살아나고 가계들은 아직이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감소될 상황인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느냐. 왜 장기적인 침체가 왔냐. 일본에서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소비만 남은 고령자들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복지 정책이 세계적으로 발달을 시켜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 돼서 생산활동 인구, 즉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유독 심각하게 오고 있는데 자꾸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니까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언론에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정점에서 사서 평생을 고생하는 거다. 하우스푸어로 자녀들한테 남겨주는 거 하나 없이 빚만 남겨주게 되게 생긴다. 지금 집 잘못 샀다가 지금 30대고 40대고 내가 노후 되려면 멀었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 집값이 정점일 때 절대 지금 사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